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해임 5개월 만에 우리 축구대표팀 신임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10년 만에 국가대표팀을 맡는 홍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한 뒤 자진 사퇴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충청과 경북 지방에 극한 호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은 밤부터 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특검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지만 의사 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처음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생산에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안동과 영양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 1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북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세찬 비가 쏟아져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서 불어난 하천으로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민 8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영양에서도 고립된 주민 6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그젯밤 9시부터 경북 상주와 안동, 영양 등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190여 명이 마을 해관 등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오후 2시부터 영축댐 방류량을 초당 17톤에서 47톤으로 2.7배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류 지역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비가 더 쏟아질 수도 있어 앞으로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충청 남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비탈에 있던 축대가 무너져 1명이 실종됐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무너져 내린 축대 구조물을 치웁니다. 구조대원들은 연신 흙을 퍼내고 음향 탐지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도 벌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주택 뒤편 산비탈 축대가 무너져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남편이 수로 물길을 내려간다고 나간 상황인데 토사가 나가보니까 토사가 붕괴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옥천에는 하루 동안 1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된 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고 차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지나갑니다. 충남 논산에서도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다니는데도 건너다니지 못하고 물이 많으니까 또 차량도 잘 못 다니고 지금 여기 위험한 상태예요. 점심시간에 장사를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전과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경보까지 발효됐던 대전은 가수원교 아래에서 차 한 대가 물에 잠겨 40대 남성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대전 하상도로가 통제됐고 세종에서도 도로 침수로 마을버스 등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최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는데요. 이후 경찰은 최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대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지시가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또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 여파가 있겠군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단장을 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애초 판단이 맞았는지를 판단할 근거인 셈입니다.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를 중단한 뒤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사건 1년 만에 첫 수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한 것과 사실상 거의 같다며 그동안 이와 다르게 제기되어온 모든 글과 발언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자신과 해병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있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게 드러났다며 외압이 아닌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며 해병대원 사망의 책임이 누구이고 또 누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수사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최상병 특검법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제2요구 요청이 있는 데다 이번 특검법은 위헌성이 더 강화된 만큼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전자결제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경찰이 밝혀낸 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은 곧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라며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이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야권이 추천토록 하고 3일 내 자동 임명 조항에 더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삼권 분립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걸 고리로 민주당은 이제 거부권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는 겁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강조했던 최상병 순직 일주기 전 특검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주기를 계기로 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또 지금 여당 전당대회를 한창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분은 극우 유튜버들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가장 부적합한 자가 세 번째 위원장으로 또 내정되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아닌데 탄핵부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방통위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사법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은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7월 국회도 파행을 거듭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른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후보 간의 장외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전 과열 양상에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과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합동연설회는 끝났죠? 네, 호남 제주 합동연설회는 2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당의 화합과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도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한동훈 후보가 소통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당시 한 후보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이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만큼 인간적으로 들어는 보거나 공적으로 논의하고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공방 과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 후보는 기자들 질문에 이미 발표한 입장을 참고해달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내부 총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 후보의 연설 내용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는 이번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막아보겠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이슈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사과 요구엔 새 후보가 당시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긴 했었느냐며 지금에 와서야 이러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문자 공개 시점과 의도를 두고 대통령실 당무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자 지도부가 경고성 자제령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합동연설회 전 후보들을 불러 모아 과도한 비방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각각 4-5개의 날짜를 제시했고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면서 정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조명현 씨 폭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약 1년 동안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과일, 소고기 등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청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앞서 배 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는데 조 씨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10달 만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 김만배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 녹취였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검 청탁을 받고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같은 해 9월 20일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을 산다면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신 전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건넨 책값은 그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도우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유리하게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선 일부 확인됐지만 김 씨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지시받거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JTBC나 리포액트 등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던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받아서 정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전환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유인책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3,000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할 때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움직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기계적 법 집행 원칙을 내려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은 의사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들로 최종 후보를 좁혔다가 국내파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는 그의 자질과 리더십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실패 경험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차기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축구협회가 밝힌 이유는 모두 8가지. 이 가운데 가장 강조한 건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자질과 리더십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좌절 경험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단기간 소집 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단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에서
실패한 경험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대표팀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가대표와 프로축구 감독으로서의 여러 경험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파인 홍명보 감독의 깜짝 선임 과정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애초 최종 후보에 바그너와 포엣 등 외국인 감독이 올랐고 유럽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그리고 해당 소속 협회와의 관계 등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귀국 직후 홍명보 감독을 한밤중에 찾아가 감독직 수락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저를 만나 주실까? 제가 미팅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왜 홍명보 감독님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27년 초에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왜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인지에 대해 축구협회는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 선임이 정당한지는 결국 홍명보가 앞으로 보여줄 경기력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진통이 이어졌던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이끌게 된 홍 감독의 선임 배경부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잡게 됐는데요. 축구협회가 말하는 선임 배경 듣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유지해야 할 정신력, 조화,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2명의 외국인 감독의 교훈을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대표팀의 창의성 유지 및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에 대한 이런 차이도 저희는 당당하게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6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생산 차질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측은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일손을 놓고 화성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임금, 무노동 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조합원의 복지와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고 조합원의 상기를 높여 자긍심을 되찾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 6,540명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설비와 제조, 개발에서 5천여 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등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 추산한 파업 인원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닷새 혹은 무기한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는 이씨 신상 정보가 담긴 수사 상황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마약 혐의 수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연예 매체 등에 소속된 기자 4명은 이들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받아 다시 유포하거나 기사를 쓴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EDR을 지른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 능력이 낮아진 고위험 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 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23명이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전에 이곳에서 최소 4번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공장 측이 누적된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전 이곳에서 최소 4차례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지난 2021년 2번, 2022년 1번, 화재 이틀 전에 1번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셀이 제조 납품하는 리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에 비해 밀도와 출력이 높아 폭발 시 위험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갖추고 유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화재가 4번 있었던 만큼 누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전 화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리튬 전지를 한쪽으로 쌓아놔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쌓여있던 리튬 배터리는 전해액 주입이 완료돼 전압 검사와 비닐 테이핑 등을 앞둔 상태로 사실상 기능적으로 완성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제조 공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가족 협의회를 만나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의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수사상의 사유로 답변을 주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들만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해하시고. 경찰은 또 불이 난 3동 건물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발화 지점인 2층 현장에 모두 43명이 근무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평소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요즘 SNS에서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없어서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들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내놓기가 무섭게 완판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초콜릿을 한입 베어무니 연두색 크림이 흘러나옵니다. 두바이의 초콜릿 회사 픽스 제품으로 유명 틱토커가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이 조회수 6천만 회를 넘기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초콜릿 안에 카다이프라고 불리는 얇은 국수와 피스타치오 버터를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소한 맛에 바삭한 식감이 일반 초콜릿과 다른 점인데 현지에서조차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줄을 서지 않으시면 구매하기 힘드실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하던 업체에서도 수급이 힘들어져서 저희랑 공급해 주시는 양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두바이 초콜릿 구하기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 업계도 서둘러 유사한 제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CU는 카다이프 대신 겉면을 활용한 초콜릿을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초콜릿 한 개에 4,000원인데 출시 하루 만에 물량 20만 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어제 주말에 계속 어플을 봤는데 갔는데 없어가지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떠서 바로 뛰어왔어요. 실제로 구매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좋아요. GS25도 자체 앱에서 5,000개 한정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간식 탕후루에 이어 이제는 중동 디저트가 국내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올해도 세수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제를 바꾼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면 보잉은 벌금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300억여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안전조치 강화 등을 위해 최소 4억 5,500만 달러, 우리 돈 6,140억여 원을 투자해야 하고 법무부가 지명하는 독립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아침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또다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80mm, 충청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고 80mm,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특보가 발효됐고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충북 옥천 등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 점검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충청 남부 지역에 이틀 동안 20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비탈에 있던 축대가 무너져 한 명이 실종됐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무너져 내린 축대 구조물을 치웁니다. 구조대원들은 연신 흙을 퍼내고 음향 탐지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도 벌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주택 뒤편 산비탈 축대가 무너져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남편이 수로 물길을 내려간다고 나간 상황인데 토사가 나가보니까 토사가 붕괴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옥천에는 하루 동안 1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된 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고
차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지나갑니다. 충남 논산에서도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다니는데도 건너다니지 못하고 물이 많으니까 또 차량도 잘 못 다니고 지금 여기 위험한 상태예요. 점심시간에 장사를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전과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경보까지 발효됐던 대전은 가수원교 아래에서 차 한 대가 물에 잠겨 4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대전 하상도로가 통제됐고 세종에서도 도로 침수로 마을버스 등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서 주민 2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서 마을 주민 19명이 불어난 물로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민 8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나머지 11명도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동시와 영양군 등에서도 고립된 6명을 추가 구조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지역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호우 피해 수십 건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비 피해 2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 부용터널에서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토사가 흘러들어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1시간여 동안 안전조치와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낮 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고매동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북부와 북부 중산 간 동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제주 구좌 지역에서는 오후 2시 반쯤 체감 기온이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5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1년 동안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선임 대대장이 자체 회의 중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말한 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7여단장과 선임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거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임 대대장이 사고 전날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 대대장의 지시도 몰랐던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을 지도하면서 대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중대장을 질책한 것은 소속 지휘관의 통상적인 역할로 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나 가슴 장화 지원 지시 등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임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한 7여단장에게는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7여단장은 육군 54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 하지만 벌써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또 송치가 결정된 일부 지휘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둔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북경찰청에서 송치받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1차장 검사가 팀장, 형사 2부장이 부팀장을 맡아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두 2만 쪽이 넘는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가운데 남은 수사를 쥐고 있는 공수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추가 고발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의 한계 때문에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이 1년 만에 내린 결론을 두고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남은 사건을 쥐고 있는 공수처의 시선이 쏠립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습니다. 현직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인데 문제는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등으로 제한돼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내도 직접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법이 가진 맹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관할권 문제 등이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최근 임 전 사단장, 이 씨와 골프 모임을 논의한 변호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총선 전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총 5차례로 알려진 김 여사 문자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5차례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공개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정치권 이슈로 한참 떠오른 시기였습니다. 첫날 문자에서 김 여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떻겠냐고도 제안합니다. 알려진 대로 한 후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사흘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몰카 공작을 강조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간의 기류 변화가 읽혔던 발언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다음 날 진정성 논란 때문에 결정을 못했지만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틀 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이를 거절하면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 김 여사는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가슴 아팠다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 의사를 밝힙니다. 역시 답을 하지 않은 한 후보는 다음 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른바 90도 인사를 하며 일면 윤한 갈등은 해소되는 듯합니다. 김 여사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건 이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내 그런 거란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자에서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받은 날도 한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무시 논란의 한 후보는 당시 김 여사에게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었다며 이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것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희룡 후보와 친윤계 등은 김 여사의 명백한 대국민 사과 의지를 한 후보가 묵살한 거라며 총선 참패 책임론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여권이 극한 분열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든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 관계가 더는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떤 조사 방식이 있는지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환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며 최근 소환 조율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소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성립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후보는 12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앞선 후보들 또한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뒷말을 닫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지도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최고위원은 모두 5명.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는 후보는 모두 12명으로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와 지역 연고, 출신은 달라도 출마의 변에서 빠지지 않는 건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윤석열 정권은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명심을 내세우며 자신이 이 전 대표와 당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까지 높아진 만큼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충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친명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또 이 대표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날인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며 이재명 2기 체제 비전을 담은 메시지도 마지막까지 가다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은 내일 세종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군 모두 친명 1세계, 차기 당권 구도 또한 이재명 1극 체제로 정리되면서 벌써부터 이변은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기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은 오늘 기준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의 이번 파업 목적은 생산 차질입니다. 사측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노조 파업이 회사의 성장 동력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생산에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리는데요. 생산 라인이 잠시라도 멈추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공정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는데 28분 정전 만에 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화성 사업장에서는 불과 1분 전력이 끊겼지만 1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달 7일 노조가 첫 연가 투쟁을 했지만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연차를 쓴 비율은 지난해 현충일 연휴 때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기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 12만 4천여 명의 22%인 2만 8천여 명입니다. 오늘 파업에는 노조 추산 6,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5% 정도인데요. 손우목 전국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3일간 파업으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피해가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생산 차질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생산 차질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붉은 빗줄기 속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일손을 놓고 화성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임금, 무노동 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조합원의 복지와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고 조합원의 상기를 높여 자부심을 되찾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 6,540명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설비와 제조, 개발에서 5천여 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등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 추산한 파업 인원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닷새 혹은 무기한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평가와는 엇갈린 것으로 정부 진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 지속에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없이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이 올해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월 평균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무급 가족 종사자가 33,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0명 늘었습니다.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는 감소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구직 활동을 접었거나 실업 청년들이 어려운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결과로 보입니다. 건축 현장 하면은 소음과 분진이 덩달아서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블록 쌓기 같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건설 현장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중국의 한 공장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컨테이너 크기의 집을 조립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장에서 조립된 집,
내부가 마감된 상태로 공사 현장에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 3대로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에 볼트로 고정하고 전기 배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10층짜리 아파트를 세우는 데 든 시간은 총 28시간 45분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에도 2000년대부터 학교와 군 시설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이 도입됐는데요. 최근에는 고층 건물까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지난 2일에 열린 모듈러 주택 활성화 포럼에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30년에는 4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포럼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은 총 902가구에 그쳤지만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연간 3000가구 발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레고를 쌓듯이 정교하게 조립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과정을 찍은 영상을 빠른 속도로 돌려봤습니다. 기중기를 이용해 마치 레고를 쌓듯 한 층 한 층씩 영업일로 22일 만에 13층 건물이 쌓였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의 80% 이상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정교하게 조립만 하는 모듈러 공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실제로 어떨까?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지 1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13층인 이 건물에는 106가구가 있는데 일단 외견상 주변의 일반 건물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를 둘러봐도 바닥이나 벽체, 샤시 등이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이 견고합니다. 심지어 살면서도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집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과 소음 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건설사가 모듈러 방식으로 지은 타운하우스입니다. 다락방을 포함한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단독주택 26가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을 표방하는 모듈러 방식의 건축은 공사 현장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숙련도와 상관없이 균등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기를 30% 정도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국가가 장려하는 미래형 공법입니다. 모듈러 공사 발주는 주로 주택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LH는 세종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7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의왕시에 20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련도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일반 건축보다 공사비가 30%가량 비싸고 면적과 층수를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늘리는 것은 모듈러 공법의 확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로 꼽히는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55층 2개 동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를 짓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주 금요일 기존 설계 변경안 철회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성을 강화해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 105층과 같은 초고층 설계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넓히고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도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비판을 관심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런 행동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은 멍들고 또 본인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편지를 놓고 간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희생자들을 볼링핀에 비유한 글이나 피해자 모두 남성이라 즐겁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 논란은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반복됩니다. 지난달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해서도 배상하라고 난리를 친다거나 10억쯤 주면 되느냐고 비꼬는 등 조롱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판과 비난을 관심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이런 글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태어나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오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고통을 극복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한 학생은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15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이제 사망하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그렇게 해서 걔도 그걸 고통받다가 결국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별 생각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조롱했던 2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사람들도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참사 유가족들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혐오나 조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화성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공장에서 이번 화재 전에 최소 4번의 화재가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021년에 2건, 22년에 1건,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화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 자체가 고출력이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앞서 4차례 화재가 발생한 만큼 이전부터 누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시민단체가 부탁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무게에 비해 대응해 나가는 속도가 더디다며 유가족을 위해 수사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혼 기피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매칭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여 쌍이 커플로 맺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마침내 1호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객들의 힘찬 박수갈채 속에 신부가 식장으로 들어섭니다. 부부의 예를 갖추고 만인 앞에 평생의 반려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임을 영원하고.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주선한 솔로몬의 선택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커플로 맺어진 142쌍 가운데 첫 번째 부부 탄생입니다. 솔로몬 선택에서 너무 귀한 반려자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결혼식에 모임을 주선했던 성남시장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됐습니다. 성남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혼 남녀를 위한 단체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차례 이루어진 행사에서 99쌍, 지난달 행사에서 21쌍 등 모두 142쌍이 커플이 됐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안심하고 만날 수 있어서 평균 참여 경쟁률이 6대 1에 이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오산, 화성, 단양 등 지자체 4곳이 성남시를 방문해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아이도 많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숙제인 저출생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성남시는 오늘 16일 올해 2번째 행사를 진행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맞서 대선 완주를 선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격전지를 찾아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자신의 선거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을 맞아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훑었습니다. 흑인 교회와 선거사무소 방문, 노조원 면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이를 소재로 농담도 던지고 목소리 높여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There is only one person in this room that kicked Trump's ass in an election. 하지만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과 상원 선거를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y are running well ahead of the president, but you can only run so far ahead of the president. And so obviously Joe Biden is going to need to consider for his own sake and his own legacy, can he beat Donald Trump?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 2명도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5명.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친 의원들이 속속 워싱턴으로 복귀하면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공멸하는 치킨 게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 NFP가 1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외로 극우 정당이 고전하면서 유럽 내 극우 바람은 잠시 주춤했지만 프랑스 전국은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록한 프랑스 총선 결선 결과는 한마디로 대반전이었습니다. 좌파 연합이 182석, 집권 여당을 포함한 중도 앙상블은 168석, 1차 투표 때 파란을 일으켰던 극우 국민연합과 연대 세력은 의외로 고전했습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진영과 범여권이 대거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극우 돌풍을 저지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막판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J'étais stressée depuis le 9 au soir, le 9 juin après les européennes. Ouais, j'étais pas bien, ouais, voilà, durant 3 semaines et là, je me sens bien. Soulagée, vraiment. 관례대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은 일당을 차지한 좌파연합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야 하지만 어느 진영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않아 전국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좌파연합 측은 당장 정부 운영권을 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Le président a le devoir d'appeler le nouveau Front populaire à gouverner. Celui-ci y est prêt. Le nouveau Front populaire respectera le mandat que lui ont donné les votes pour ses candidats. 극우 정당을 막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이변을 일으킨 좌파연합은 프랑스 전역에서 반발을 불러왔던 연금 개혁을 포함해 마크롱색을 지우며 복지 국가로의 회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총선으로도 확인된 우경화 바람이 잠시 주춤하자 유럽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좌파 총리가 등장한다면 역대 4번째 동거 정부가 예상되는 프랑스. 3등분된 의회와 조기 총선에 대한 마크롱 책임론 속에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인해온 극우 성향의 도쿄 도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그를 지지하던 집권 자민당은 도의회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비자금 스캔들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가 291만 8천여 표, 득표율 43%로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3선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改めまして都民の皆様方からもっと改革を進めろ、もっと生活しっかりと支えてくれ、そういう思いを頂戴したかと思います。 올해 71살인 고이케 지사는 위안부 강제 동원,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고 있고 제2한국학교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등 극우 혐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고이케 지사를 지원한 집권 자민당은 즐거워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당내 정치 비자금 파문으로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유세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도쿄도 의회 보궐선거에서 후보 8명 가운데 2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選挙を通じた国民のご意見にしっかりと耳を傾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先送りできない課題に専念して結果を出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피살 2주기를 맞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잇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민영 방송 네트워크 JNN의 이번 달 초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6.9%로 퇴진 위기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계속 재임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61%가 9월 임기 말까지, 27%는 당장 바뀌기를 바란다고 답해 재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고이케 지사가 3년임에 성공했지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과 보궐선거의 참패 등은 자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쌍권총이 우리 돈으로 25억 원에 팔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쌍권총은 현지 시간 8일 파리 오세나 경매장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169만 유로, 우리 돈으로 25억 원에 최종 낙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쌍권총은 금과 은으로 장식돼 있으며 프로필에는 나폴레옹 자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로벌 K-팝 스타 출신의 부부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포미닛 출신 현아와 비스트 출신 용준형이 오는 10월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허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걸그룹 포미닛 출신의 현아, 보이그룹 비스트 출신의 용준형. 두 K-팝 스타는 지난 2009년 큐브엔터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동료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용준형이 현아의 솔로곡 체인지에서 피처링을 맡으며 친분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한 것은 올해 1월.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함께 손잡고 걷고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입니다.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삼천각에서 가까운 지인과 함께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연애 관계자는 YTN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며 연예계 생활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연인으로 발전한 뒤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을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아와 용준형은 국내와 해외에 모두 탄탄한 팬덤을 지닌 글로벌 K-팝 스타여서 두 사람의 결혼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스타 허원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충청과 경북에는 2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문제는 내일과 모레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과 남부 곳곳에 장대비가 집중되겠고 다시 내일 밤부터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간 예보된 비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고 80mm,
많은 곳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북 옥천 등 곳곳에서는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사태의 전조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산 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산 허리에 빈 공간이 보이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릴 때, 계곡에서 많은 양의 흙탕물이 밀려올 때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거나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옹벽이나 축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 앞에 있는 배수로에 흙탕물이 차오를 때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정보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3도, 대구 2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륙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내일도 낮 동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